초등학생들도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8분 걸린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빛이란 그냥 거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빛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빛이 여기서 저기로 간다라고 처음 생각한 사람이 갈릴레이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이 빛이 얼마나 빨리 가나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맨 처음 시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빛이 엄청 빠르다고 하는 것은 갈릴레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빨리 갈 때는 우리 속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가가지고 간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아주 빠르면 속도 측정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아주 빠르면 가는데 걸린 시간 간격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빨리 가는 무슨 경주하는 거 할 때는 요 측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잘 돼 있죠. 그 레이저 이용해 가지고 출발점에서 레이저 탁 치고 저 끝에 갈 때 레이저를 탁 치면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때 이제 원자시계로 딱 계산하는 그런 시계가 있으니까 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시계가 없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어떻게 했냐면 될 수 있는 대로 굉장히 먼 데 가야 될 테니까 당시 이태리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디였겠어요? 산꼭대기였죠. 산꼭대기여서 저쪽 산꼭대기하고 이쪽 산꼭대기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빛을 보내려니까 등잔불을 들고 갔어요. 등잔불하고 여기에 깃발하고 들고 가서 내가 등잔불을 탁 올리면서 깃발을 올릴 테니까 너도 내 깃발을 보고서 그 다음에 등잔불을 보면 너도 깃발을 올려라. 그럼 내가 그거 보고서 시간 재겠다, 뭐 이랬어요. 그런데 성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뭐 이제 없고, 뭐 광속보다는 10배나 더 음속보다는 빛의 속도가 10배나 더 빠를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1638년 일이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675년에 덴마크의 뢰머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성의 달을 관찰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성의 달의 일식을 관찰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목성의 달이 목성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에서 볼 때 목성의 달이 목성을 뺑뺑 도니까 이게 안 보여요. 그게 바로 일식인데, 일식이 계속되는 시간이 1년에 어느 때인가에 따라서, 지구가 어디에 있었냐에 따라서 1년에 가을이냐 봄이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달랐어요. 일식이 계속되는 주기가. 이것을 뢰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빛이 유한한 속도로 가고 있어서 지구가 목성으로 다가갈 때 그 목성의 달의 일식을 볼 때하고 지구가 목성에서 멀어질 때 그때 목성의 달의 일식을 보는 거하고 그 시간 차이가 나는 요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일식의 차이가 나는 거로부터 빛의 속도는 얼마일까 하는 것을 역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성의 일식 시간으로부터 목성의 달이 일식을 계속하는 시간이 계속되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 여기서부터 지구의 공전궤도 반지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광속을 계산해 냈습니다. 그래야 이거 얼마를 구했냐면 2.27 곱하기 10의 8승 m/s 구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m/s죠. 그래서 2.27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한 70% 이상 이런 것을 이제 구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뢰머가 이것을 하던 시기가 이게 뉴턴이나 또는 뉴턴하고 같이 이제 했던 헨리나 이런 사람들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뢰머는 영국도 방문해서 뉴턴도 만나고 헨리도 만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서 영국의 제임스 브래들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천문대 소장이었는데 무엇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냐면 빛의 광행차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광행차는 별빛을 측정하는데 별빛을 측정할 때 망원경의 각도를 약간 원래 별이 있는 데보다 약간 숙여야지 이 별빛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광행차를 이용해서
광속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고 있고 이때 빛이 오고 있는데 이 광행차는 뭐나 마찬가지냐면 우리 이렇게 비가 오는데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우산을 똑바로 받죠. 그렇지만 내가 막 움직이고 뛰어가고 있으면 우산을 앞쪽으로 해야지, 만약에 우산을 똑바로 하면 비가 옆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빛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빛이 비처럼 오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막 간다면, 그런다면 망원경을 만약에 똑바로 한다면 망원경의 옆으로 들어가지 망원경의 깊이까지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빛이 망원경의 깊이까지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좀 숙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광속이 얼마가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는 아니까 그 공전하는 속도와 그다음에 그 별빛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숙여줘야지 되는 각도, 여기서부터 광속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광속이 3.01 곱하기 10의 8승/ms였어요. 그러니까 1727년에 이미 빛의 속도를 비록 직접 관찰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관찰했지만 상당히 정확히 관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빛의 속도를 직접 관찰하려고 하는 시도는 자꾸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성공한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849년 프랑스의 피조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관찰했습니다. 자, 빛의 속도를 측정하지 못한 게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가는데 갈 때 가는 시간 간격을, 짧은 시간 간격을 측정하지 못한 거였죠. 그래서 상당히 긴 거리를 빛을 보냈습니다. 피조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었는데, 파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파리 가본 사람 있습니까? 몽마르트 언덕이 있어요. 몽마르트 언덕에다가 거대한 거울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또 다른 거울을 하나 놔뒀어요. 그리고 거기서 빛을 쪼였어요. 빛을 쫙 쪼여가지고 다시 반사돼서 오는 것까지를 측정을 했는데, 이때 여기서 톱니바퀴를 돌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톱니바퀴를 돌려서 톱니바퀴에 막힌 데가 있으면 빛이 통과되지 오지 않겠죠. 이 톱니바퀴를 점점 빨리 돌려가지고 한 톱니로 나간 빛이 그 다음 톱니로 들어오게 이렇게 돌려서 빛이 보이는 걸 딱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빛이 거기를 갔다 왔다 하는 시간 간격이 바로 회전할 때 톱니 하나를 지나가는 시간 간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간격을 측정해 가지고 간 거리, 갔다 왔다 한 거리를 그 시간 간격으로 나눴는데, 그때 자기 집과 몽마르트 언덕까지의 거리가 얼마였냐면 8.633km였어요. 상당히 멀죠. 그래 가지고 구한 광속이 얼마였냐면 3.133 곱하기 10의 8승/ms였어요. 이거 브래들리가 구한 것보다도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정확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것은 빛의 속도를 직접 측정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기구를 피조와 함께 푸코가 함께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1862년 푸코는 피조와 같이 연구를 했는데 톱니바퀴 대신에 회전시키는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거울을 회전시킬 것 같으면 상이 아주 적당한 시기에 선명하게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망원경으로 봤어요. 근데 이 장치를 이용하면 거울과 원래 저쪽에 반사시킨 거울 사이의 거리가 훨씬 짧아도 됐어요. 그러니까 10m 정도만 하더라도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리를 갖고서는 우리 뭐도 할 수 있었냐면 이 모든 장치를 물속에 집어넣었고 물속에서 빛의 속도도 측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울을 회전시키는 장치는 훨씬 더 정밀하게 빛의 속도를 측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측정했더니 이게 2.98 곱하기 10의 8승/ms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광속에 비해서 약 6%의 차이밖에 안 나는 그렇게 정확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날 정확한 광속은 얼마냐? 여러분, 정확한 광속은 얼마냐면 299792458ms입니다. 이건 2.997922458 곱하기 10의 8승/ms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이때 그 앞에서는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사서 의입해 가지고 이렇게 어림으로 한 것이지만 지금 이 광속은 299,792,458m/s 이건 정확한 광속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회의에서 국제도량형 회의에서 정했어요. 무엇을 정했냐면 광속과 길이와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길이의 표준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미터 원기를 길이의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거든지 1m를 알려면 1m가 어떤 건지 알려면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그 미터 원기라고 하는데 똑같은 미터 원기를 만들어 와야 됐어요. 근데 이 미터 원기가 사실은 그 온도에 따라서 전혀 영향이 없는 제일 좋은 그런 물질로 만들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말 조금이라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광속은 안 변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상대성 이론 할 때 하겠지만 이 광속은 진공 중에서의 광속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광속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만들기로 했어요. 자, 길이도 요 광속을 기준으로 해서 딱 1m 가는 길이, 이 광속이 얼마 시간 동안에 가는 길이를 1m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의한 게 광속이었어요. 광속을 이렇게 딱 떨어지게 299,792,458m/s를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광속은 이제는 이거는 어림 숫자가 아니라 딱 맞는 숫자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렇게 광속에 대해서 인간이 거의 제대로 알게 된 측정을 한 것이 언제였냐면 1862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맥스웰이 자기가 종합한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이 나왔다 그랬죠. 근데 그 파동 방정식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파동 방정식에는 바로 시간항의 개수가 속도의 제곱분의 1이었죠. 그래서 속도가 무엇하고 같아야지 돼요? 자, 전자기파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그 속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게 V는 뭐였냐면 입실론 제로 곱하기 뮤 제로에서 제곱분 한 다음에 그것의 역수였죠. 그래서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 분의 1이 그 전자기파가 있다면 전자기파의 속도인데, 근데 입실론 제로하고 뮤 제로는 우리 압니까 모릅니까? 이미 다 알아요. 쿨롱 법칙의 개수, 비오사바르의 법칙의 개수니까 다 알죠. 그걸 집어넣어놨더니 그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2.99 곱하기 10의 8승 m/s가 나옵니다. 그게 1865년의 일이었는데 그렇게 쿨롱 법칙의 개수와 비오사바르 법칙의 개수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전자기파의 속도를 재는 게 아니라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더니 1862년에 푸코가 가장 정확하게 한 빛의 속도하고 어때요? 똑같았다. 그것도 뭐 1, 2 이런 숫자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2.98 이렇게 아주 어려운 숫자하고 똑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전자기파하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족해서 만들어내는 전자기파하고 빛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네, 이렇게 빛의 속도를 제대로 측정한 때가 1862년이었고 그 다음에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전자기파를 예언하는 식을 이론으로 만든 때가 1865년. 3년 전이면 오늘날 우리는 3년 전이면 잊어버리죠. 하도 뭐가 많으니까. 근데 당시에 3년 전이면 오늘날 우리 어저께나 마찬가지예요. 기억이 생생한 겁니다. 그때 빛의 속도가 이랬는데 이렇게 나왔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